결과적으로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국 언론 노조는 SBS 노조와 다른 뉘앙스, 다른 결의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언론 윤리가 어디 있고 거기서 왜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말은 윤석열 정권 때 했어야죠. 그때는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다가 지금은 말할 자유가 이제 막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정치 세력과 그 주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윤명균에게 국제송환법에 따라 한국 송환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회유했고 같은 곳에 구속돼 있던 다른 한국인에게까지 접촉해서 대선 전에 반드시 윤명균을 한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 윤명균이 한국 송환에 사인할 수 있게 살살 꼬셔주면 어떤 것이든 꼭 도와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으나 윤명균이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사실을 윤명균에게 알려 더 이상 회유할 수 없게 되자 태국 이민국 교도소 측에 요청해서 그때 윤명균이 태국의 이민국 교도소에 있었어요. 태국인들이 윤명균을 독방으로 끌고 가 한국 송환에 동의하라는 사인을 하라며 폭행했고 3일간 벽에 묶어놓고 온갖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영진의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김영진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고 썼을까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명균과 순천교도소에 있는 김영진이 서로 간에 여러 서신을 편지를 주고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윤명균의 자필 편지입니다. 예. 김영진에게 보낸 거예요. 뭐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냐? 정성스레 써서 보내준 어마어마한 편지 잘 받았다. 추운데 징벌방에서 지낸다고 고생 많이 했다. 뭐 대선 직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검찰뿐만이 아니고 대사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외교부죠. 대사관까지 동원이 돼서 태국 이민국 교도소에 있던 윤명균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그알 방송에 나왔던 그 내용 아수라 이재명을 여론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철민의 폭로로 인해서 조폭 연루설이 팍 퍼졌는데 박철민이 띄웠던 그 20억 돈다발 사진이 허위였다. 몇 년 전에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재활용한 거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2022년 1월경에는 제 기억에 뉴스타파에서 박철민의 편지에 다른 사람의 글씨가 있다. 편지가 조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뭐 조폭과의 연관성, 야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있네. 대장동 사건도 보니까 조폭들 나오던데 이러면서 이재명을 마치 조직원 뭐 고문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고문이다 이런 식으로 딱 소문을 내고 허위 사실로 마타도를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2022년 1월에 뉴스타파가 박철민 편지 조작됐다고 해봐야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파타야 사건의 공범인 윤명균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그 자체로 2018년 7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다시 한번 크게 회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끌고 올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대사관 측에서 윤명균을 수시로 우리 수사기관과 대사관이 윤명균을 만나서 한국으로 가자. 너 여기서 처벌받았으니까 한국 가도 별거 없어. 일단 한국으로 가자. 근데 그걸 거의 반강제로 데려온 것 같습니다. 편지 잠깐 보여주시죠. 당시형을 한국으로 2021년 1월부터 대선 2달 전이죠. 송환시키려고 한국 대사관에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형이 한국 안 가려고 계속 버텼거든. 한국에 안 가려고 서류에 사인도 안 하고 있는데 같은 방에 있는 한국 사람이 형한테 그러더라. 대사관 측인가 한국 쪽에서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대사관인가 한국 쪽인가가 윤명균한테 연락을 했대요. 이민국 교도소에서 이제 구금돼 있는데 한국으로 오라고. 근데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거부를 하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을 시켜갖고 윤명균이 빨리 사인 좀 하게 설득 좀 하라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는데. 자, 그러면 그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같은 윤명균에게 윤명균을 빨리 한국으로 송환해야 되니 살살 꼬셔서 서류에 사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 나랑 같이 이민국 교도소에 있던 다른 수감자가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 빨리 들어가야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을 대선 때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터뜨려서 이재명과
성남 국제 마피아파 관련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형은 겁도 나고 잘못될까봐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고 대선 끝나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형 사건 기록에 보면 대사관 직원이 만든 수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 윤명균은 대선에 이용될까봐 대선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이런 조사 내용이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과 본인이 이제 면담한 거죠. 그 내용이 본인의 수사 기록에 간단하게 적시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사 기록도 이제 저희가 입수를 하면 지금 윤명균의 말이 사실인지 좀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다시 중요한 것은 대선 때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터뜨려서 이재명과 국제 마피아 관련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 이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거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교부까지 동원해서.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아닌가요?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의 정부의 외교부가 이런 짓을 했다? 이게 좀 믿겨지지가 잘 않는데 하여튼 이 윤명균 입장에서 이게 지금에 와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 본인 말대로 본인 사건 수사 기록에 대사관 직원이 자기랑 면담했고 나는 대선에 이용되기 싫고 대선 끝나고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 감옥에 있으면 자기 사건 기록 다 보겠죠. 예. 꼼꼼하게 다 외울 정도로 보죠. 이게 지금 윤명균의 사건 기록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형이 변호사 시켜서 사건 기록 열람해서 조사받은 내용, 대선 관련해서 한국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 이 부분 빨리 준비해 주라고 했고 본인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뀌니까 내가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큰 불이익을 더 당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윤명균이 이제 2022년 4월에 대선 한 달 뒤에 들어와요. 버티다가 형이 한국에 와서 검찰과 수사 중에 싸운 이야기를 좀 더 보태고 하면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형 나는 김영진이 검찰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혹시 형도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살인자로 취급받으면서 조사를 받는데 계속 진술을 거부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겁나게 길고 내용은 간단하게 하면 윤명균 씨 자꾸 이렇게 진술 거부할 거야? 지금 한국에서 윤명균 씨 한국 들어온 거 몰라? 몰라. 그러니까 윤명균이 이때 들어온 게 보도가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언론이 모를 때. 근데 내가 SBS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 알 3편 그것이 알고 싶다 3편 찍어줄까? 국민들 공분 사서 김영진이랑 똑같이 징역 받을래? 윤명균 씨가 태국에서 징역 몇 년 살았지? 6년 조금 넘었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했더니 그럼 인정하면 내가 징역 12년 줄게. 그래서 여기 보면 담당 변호사가 수사관이랑 겁나 싸우고 오후 수사 때는 조사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다. 왜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내가 SBS 기자한테 연락해서 그 알 3탄 찍어줄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몇 달 후에 나온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를 해라. 너 안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곧 나와. 감옥에 있던 김영진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 취재를 중인지 언제 방송에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김영진이 이제 와서 지어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게 제가 그 법정 김영진이 박철민 20억 돈다발 이 박철민의 재판정에서 2023년 9월에 지금 한 얘기가 아니죠. 2023년 9월에 윤석열 당선 6개월 후에 박철민의 법정에서도 편지와 똑같은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법정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김영진이 윤석열이 당선된 마당에 자기가 살고자 한다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당시에 검찰에서 본인이 압박과 회유를 받았던 것을 법정에서 마음먹고 폭로를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또 전화해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제 방송은 김영진뿐만 아니라 파타야 사건의 공범이었던 윤명균을 태국에서 압송해서 데려오려고 대선 직전에 이벤트를 벌였는데 대선 2달 전에 윤명균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서 대선 후에 들어오긴 됐지만 결과적으로 혹시 이게
검찰과 뭐 외교부가 합작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했던 거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사실 윤명균이 먼저 이 사건과 별개로 저한테 네. 선임 제안이 왔었고 예. 가격이 안 맞아서 음. 거절을 해서 그냥 잊혀진 얘기였는데 이제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가 네. 이분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해갖고 이번에 한번 다시 미팅을 하게 됐고요. 네.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을 몇 가지 본 것 중에 좀 놀라웠던 점은 이게 어제 오후죠? 어제 오후 1시 반? 예 맞습니다. 1시간에 네네네. 접견 갔다 네. 왔고 어제 들었던 내용 중에 저는 사실 네. 처음에는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믿을 수가 없을 내용이라 네. 예, 좀 사실일까 하고서 했는데 좀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대선 3월에 대선이 있었던 그 해 1월 초에 그러니까 2022년 1월 초. 예, 네. 1월 초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석방을 받아서 네. 그 가석방을 받은 상태면 벌써 범죄인으로서는 인정이 됐고 가석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가 돼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가석방이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 아닌 이민국이 가둬놓는 어떤 네. 다른 공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 날짜를 정확하게 1월 달로 기억하는 게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거기서는 막 파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예. 아예 그냥 그 완전 교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 교도소. 예. 네네네. 네. 그렇게 그거 보내고 1월 14일에서 15일로 날짜까지 특정을 했었고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에-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사람이. 그렇죠. 네. 직원 이름을 저한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네. 아직 뭐 그 책이 안 됐기 때문에 밝히긴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게 와서 한국에 갈 거를 종용을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태국에서 이미 가석방이 됐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죄값을 다 치렀고 한국에 가면 새로 죄를 그렇죠. 치러야 될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께서도 지금 들어오면 너 이용당한다라는 약간 조언을 해서 난 지금 갈 생각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좀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네. 뜬금없이 갑자기 징벌방으로 자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징벌방. 예, 근데 이 징벌방이 한국에 또 저도 이제 뭐 형사 전문 하다 보니까 한국에 네. 있는 징벌방인 개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한국의 개념이 뭐예요? 징벌방은? 한국의 징벌방은 이제 독방에 놓는 건데 이제 독방.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정도의 방에 독방에 놓는 거 정도입니다. 예. 근데 여기 징벌방은 한 평이 안 되는 그것이어서 누울 수조차 없고 손을 공중에 묶어서 매달아 놓는 거에서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예.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 거의 고문할 때 자세 아닌가요? 그 맞습니다. 양손을 묶어가지고. 예. 예, 양손을 매달아 놓는 거죠. 매달아 놓는 거죠. 그리고 예. 발에는 족쇄까지 채워놨다고 하고. 그러면 뭐 소변이나 대변을 그냥 묶인 채로. 그쵸, 흘려보내는 거죠. 예. 방 이름까지 뭐 B14를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막 정말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 기억을. 아니 근데 하려고 할 때마다. 이민국 교도소에서 그런 정도의 징벌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 대사관 직원이 왔다 갔는데 징벌방으로 다음날. 그러니까 대사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예. 하겠죠. 예. 왜냐하면 뭐 대사관 직원이 거기에 지휘할 수 있는 뭐 지휘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러한 그 회유가 한 번, 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경찰이든 이런 사람이 올 때마다 예. 뭐 갑자기 그 미얀마 조직 폭력배들이 갑자기 와갖고 자기를 때리고 간다던가. 이유 없이. 예. 그리고 뭐 국제인권법상 뭐 족쇄는 발에 채우는 족쇄는 안 하게 돼 있는데 족쇄까지 뭐 채워져서 예. 계속 그 대우를 받다던가 예.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네. 한국 갈 테니까 제발 본방 보내달라. 어딜 보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나중에라도 갈 테니까 나 제발 징벌방을 보내지 말아달라. 징벌방에서 빼달라. 제발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본인 말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윤명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동의 없이 여권용 사진을 찍어갔대요. 그 대사관 소속 형사가 와서 뭐 압박도 했고 그래서 형사라는 게 이제 경찰관 대사관에 소속이 된 우리 파견 경찰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는 대선이 좀 지난 시점이어갖고 뭐 대선이 끝났으니까 돌아오려고 하네 막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진에도 저는 사실 그 기자님께서 확보한 윤명균 씨의 사진을 안 보고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못 본 보고 가라고 상황에서. 하니 그래 자세히 물어보지. 근데 오히려 안 보고 갔으니까 이게 뭐 유도 네. 진술이나 이거 될 수 없겠네요. 그죠? 유도가 전혀 안 돼. 저한테 그 파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아 그랬네요? 안 보여줬구나. 아 깜빡했네. 그래서 봤는데 그 SBS 그알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방금 저도 방송을 같이 보면서 있었는데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알 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워낙 문제가 돼갖고 자기네들이 수사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으니까. 예. 그런데 그알 2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아예 방송이 지금 렉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죠? 지금 인터넷 좀 잠깐 체크. 왜 이래? 그날 나가가지고 방송 꺼서 그냥 신고했어. 걔네가 차단돼 버렸어. 차단됐어. 예. 야 이거 지금 그 아까 틀어서 바로 얘네 차단해 버렸다. 무서운 놈들이네.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근데 다시 다시 되나요? 아 다행입니다. 엄청난데. 차단 신고가 왔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막 떴었어. 지금 우리가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화면 좀 썼는데 방금 차단 저번에도 차단이 됐었는데 네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SBS 기자가 사실은 몰래 촬영을 해갖고 가져간 거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거 거기 그 교도소 안에서는 촬영이 절대 안 되는데 몰카 가방으로 촬영을 잠깐만 그알 2탄에서 윤명균이 나와요? 이렇게 1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1탄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탄에서에 대해서 내용도 1탄 내용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두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촬영을 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징역에 가 있기 때문에 2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랬죠. 예, 제대로 모르고 있는 눈치고. 예. 지금 잠깐만요. 지금도 렉이 좀 걸. 잠깐만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네. 네, 그 여러분 지금 소리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갑자기 이게 라이브 하다가 한번 라이브 방이 없어진 적이 있어 예전에. 뭐 이렇게 단어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약 막 그러니까 확 없어지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그때는 이제 뉴스 정치로 그 카테고리 안 해놓고 모르고 초반에 잘 모를 때, 뭐 예능 같은 걸로 해놨더니, 네 지금 다시 잘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모 검사가 했던 워딩이 되게 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하셔야 되네. 그 알 같은 경우에는 1편 관련해서 몰래 촬영을 해갖고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에 다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이거를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믿고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검사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잡혀왔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너가 잡혀온 거고 이래서 소위 말해서 뭐 된 거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윤명규 씨는 파타야 살인 사건 관련해서 난 그때 운전을 하고 있어서 뒤에서 뭐 머리를 때리는지 뭐 했는지 난 그것조차 몰랐다라고 버티니까 너 한국 온 거 기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되면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인 거죠. 근데 너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하면 내가 그 알 3 찍게 해줘. 국민 공분 사서 또 한 번 제대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진이랑 똑같이 만들어 받을래?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검사 입장에서 수사하면서 그냥 자백을 해라. 뭐 이렇게 요 정도로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왜 딴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들먹였는지 모르겠어요. 검사가. 그리고 일단 이거는 1차적으로 접견 간단하게 했던 내용이고요. 윤명균 씨의 그 별건 사건을 저희가 또 일로가 좀 손해를 보면서 선임을 해서 그 변호인 자격으로 좀 기록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윤명균의 본 사건과 과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받게 되면 여기 좀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그 맡았다는 그 사건이 또 그 마약왕 그 박광렬이랑 또 연관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뭐 근데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놀라운데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인이 좀 어렵긴 하지만 본인 주장으로는 이건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게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괘씸죄로 당하는 느낌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 좀 일방적인 진술이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동부구치소였네요. 동부구치소에서 윤명균을 직접 접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좀 해서 했는데 어제는 뭐 이제 1시간 좀 넘게 만났는데 아마 계속해서 만나고 지금 윤명균이 아까 편지에서 보셨겠지만 대선에 이용되기 싫어서 송환을 거부했다. 외교 그 대사관 담당 직원과 면담 보고서 그 면담한 내용이 본인의 수사 기록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또 이제 정구승 변호사가 그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그런 윤명균의 주장이 사실인지 또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이게 이 정도가 되면 물론 뭐 이 범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 9월에 김형진이 박철민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했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말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좀 감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담당 수사관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고 당시 대사관 직원이 있고 대사관에 파견 나갔던 경찰관이 있고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처럼 당시의 교도관들 뭐 이렇게 다 해서 할 텐데 이 사건을 또 맡았던 이 범인들 변호인들도 있고 라고 하니까 그리고 당시에 검사들도 있고 뭐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옛날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또 검찰 개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정도만 됐지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여러분 제도를 완성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의 마지막 모습은 조작 불법 강압 수사를 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광복해서 친일파들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고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급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일제 때 행정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당장 써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에 다 정부에서 이승만 정권이 다 썼잖아요. 친일 고문경찰 노독술 같은 사람이 수사 잘한다고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독일, 우리가 항상 독일 예는 들지만 독일뿐만이 아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오랜 군부 독재를 겪었는데 지금도 그 군부 독재 청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뭐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찾아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나중에 다시 엎어지지 않으려면 2,200명 검사 중에 성실하고 똑똑하고 착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정치 검사들이 물을 흐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솎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 검찰 개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불법 강압, 조작 행위를 했는지 수사를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 달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그러니까 7개 사건인데 4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고 2개는 문재인 정권 때 사건이고 1개는 제가 직접 당했던 윤석열 검찰에게 당했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옛날로 치면 특수부들이 10여 명의 검사들을 팀으로 꾸려서 언론사와 윤석열을 비판했던 검증 보도했던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을 괴롭히고 저는 당시에 제가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적은 없는데 제 주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저와 한 번이라도 연락했던 심지어는 제가 가던 양고기 식당 제가 가는 미용실
사장님들 저랑 제가 이제 뭐 예약하거나 할 때 뭐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저와 한 번이라도 전화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 인적 정보를 검찰이 다 조회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봉지욱이랑 통화하면 나도 털릴 수 있겠네. 이런 공포심을 주잖아요.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검찰에 제 휴대전화를 압수당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뭘 증거를 채택할지. 그때 얘들이 이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을 하는데 제보 이런 걸 검색합니다. 제보. 제 연락처에 제보 이 두 글자가 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져갔어요. 전화번호를. 그중에는 현직 검찰 수사관도 있고 현직 검사도 있고 정부 관계자도 있고 어디 기업 관계자도 있고 하는데 근데 또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계도 없는데 그것들을 다 가져가서 제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전체를 본인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디넷이라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휴대전화 이미지 전체 정보를 디넷에 몰래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디넷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위적으로 분석을 해서 봉지욱의 인적 네트워크를 AI로 만들어요. 분석을 해서. 지금 옛날에 우리가 간첩 수사할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조직의 계보도를 만들어서 다 있고 이어가지고 얘가 불고 세 명이 불면 3인성호. 세 명이 모이면 호랑이 한 마리 만들듯이 세 명이 모이면 간첩 한 명 만들 수 있고 대북 송금 사건 때도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 이 세 사람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 게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거든요. 예전에 간첩 조작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가 된 거죠. 예전은 손으로 그리거나 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디지털 정보들을 다 검찰이 가져가서 버리지 않고 몰래 영구히 저장하면서 언제든 꺼냈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빅브라더죠. 검찰이 빅브라더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 권한 누가 이거를 감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불법적인 정보 저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 때도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범 윤명균의 편지 그리고 윤명균을 직접 접견한 정구승 변호사에게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저희가 제가 지금 혼자 사실상 혼자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인데 큰 채널들에 나가서 좀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법무부는 우리 정성호 장관 님은 이 사건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이기 이전에 인간 이재명이죠. 숱하게 예전부터 국가정보원의 사찰부터 시작해서 검찰로부터 수많은 불법 강압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을 본인도 이제 피해자의 한 명 결과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조폭연루설 이게 허위사실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니 당연히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야, 이 방송이 그때 어떻게 나간 거야? 라고 조사를 합니다. 예.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송국의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서 또 일은 키웠는지 심지어는 SBS 노조는 전국 언론 노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언론 노조는 SBS 노조의 성명과 선을 그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국 언론 노조는 SBS 노조와 다른 뉘앙스, 다른 결의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언론 윤리가 어디 있고 거기서 왜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말은 윤석열 정권 때 했어야죠. 그때는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다가 지금은 말할 자유가 이제 막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범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인데요. 편지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공범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태국 현지에서 독방에 가두고 고문하는 걸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이용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외교부와 대사관까지 동원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는 데 쓰인 거라면 이건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국가 권력 전체가 썩은 거나 다름없죠. 결국 이 모든 게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건데요. 이제는 이 일을 제대로 심판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